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중부지방은 강한 비와 함께 한 주를 열고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 이틀간 중부지방에 많은 비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주말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서 다시 쓰다는 세입자, 나갈 때 두고 보자는 집주인,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3분여가 사전 녹화된 영상 띄워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두통입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환이죠. 상담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을 2년 1회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일명 임대차 3법 중 일부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적용받게 되는 법인 만큼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무엇이 변한 건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강훈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네. 지난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요점이 뭘까요? 그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예, 그리고 임대차 거래 신고제 등 세 가지 제도를 말하는데요. 예, 앞에 두 개, 그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돼서 이미 개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전월세 모두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모두 적용됩니다. 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포함해서 임대차 거래 신고제를 묶어 임대차 3법이라고 지금 불립니다. 세 개 네. 법안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주택 가격하고 임대료 가격 급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잖아요. 예, 그러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거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임대료 급등 지역의 거래 동향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서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임대차 거래 3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한편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법을 볼 때는 임대인의 권리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이 잡혀 있는 입법입니다. 예, 우선 이제 주택 임대인의 주택 매매가 제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전과 같이 매매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어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도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신규 계약에는 이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예. 이 점은 이제 임대인에게 여전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좀 임대차 3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지금 집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잘 정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초기에는 지금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몰라서 약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요. 예. 정부가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내했었어도 예, 배포를 하겠다고 하고 예. 이제 전국적으로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그 시행 초기의 혼란은 멀지 않아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입법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최근 전세 재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개정안 시행으로 복잡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개정안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31일 오후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뭐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그 계약, 과거에 한 번 이상 재계약된 계약도 모두 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 자, 앞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로 보증금을 5%까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법안 시행 전에 이미 구두 합의를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7월 31일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은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했어도 유효합니다. 예. 다만 아직 한 달 이상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해서 5% 이내로 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가지고 임대료를 5% 이내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으로 갱신에 있어서도 1회 연장이 가능한데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연장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 기간을 몇 번 연장한 적이 있어도 예, 예.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주어집니다. 예. 이제 법 시행 후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갱신이 되는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갱신 요구권을 다음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임대인에게서 갱신 거절을 통지받으신 분은 이번에 그 갱신 연장을 하고 싶다면 즉시 갱신 요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만약에 한 달 이상 남아 있다면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 법 시행 전에 임대인께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1회 연장을 앞두고도 집을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예. 이번에 입법에 도입이 됐어요. 예. 이제 임대인이 직접 또는 임대인의 부모님이나 또는 임대인의 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임대인께서는 내가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계획갱신 안 됩니다라고 말만 하면 갱신 거절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법 시행 요건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증명할 수 있어야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 사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이런 거를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집을 안 비워주면 임대인은 그 집을 돌려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임대차 목적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럴 경우에 이제 피고가 된 임차인은 내가 갱신 요구 기간 중에 갱신 요구를 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임대인은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즉 본인이나 자녀, 부모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어떤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 지방에서 살았는데 뭐 여기 서울로 다시 이주해야 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사유를 증명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임차인은 그 이제 정보 열람권 같은 거를 정보를 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임대료와 그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좀 소송이 발생할 일이 많겠네요.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자, 그렇다면 만약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예.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고 갱신 거절한다면 예. 실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2년 중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때 그 전 임차인은 그 다음은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갱신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입니다. 아, 이제 예.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 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는 임대료하고 종전 임대료의 그 월을 각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예. 차액 2년치를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면 이제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을 들인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당하고 나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겠죠. 그 차액분을 그 배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부모, 자녀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는 사유로 이렇게 갱신 거절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어서 예.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걸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이사 가서 더 내게 된 임대료라든지 이사비 부대 비용 같은 게 있겠잖아요. 예, 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 열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또 정부 방침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6249번님께서는 2021년 4월에 전세계약 만료가 되는 임대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재개발을 노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하고 거주하겠다고 할까 봐인데요. 지금 당장 갱신 요구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어떻게? 2012년 4월이면 아직 6개월이 되기 지금 한참 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예, 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되자마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법령에서 주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 이제 그 일정 시기에 되면은 그 조합이 이렇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그게 인가가 되면 또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는 없는 좀 상황이 좀 있는 거죠. 재개발 경우에는요. 예, 그렇군요.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매매등 주택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임차인은 새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새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 또는 이제 자신의 자녀나 부모가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험을 증명해서 갱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 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차입금을 못 올리니까 이걸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세입자는 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 예. 이거는 아니고요. 서로 예. 합의가 돼야지 보증금 월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는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을 원치 않을 테니까 그냥 거절하면 된다 이런 대부분 말씀이십니까? 거절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 원리를 반대한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상률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제도죠. 네, 이건 멀리 외국 볼 것도 없이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미 2002년부터 도입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실제 실시하는 나라가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같이 서로의 다수 국가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좀 균형 잡힌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물건 품귀 현상들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참 많이 했는데 한번 예. 실제로 좀 지켜보시죠.
우선 이제 정부가 이런 불안 심리에 있으니까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발표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뭐 발표하신다니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를 갑자기 월세로 막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게 가능하실 텐데 대부분은 임차인한테 빌려 쓰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또 한꺼번에 그렇게 돌릴 만큼의 재정적 여력이 있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천천히 저는 월세화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전에도 계속 월세화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은 우리 임대차 시장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막을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좀 더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내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압박, 이런 인상 압박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6828번님께서는 2년 살다가 그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갱신요구권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이제 매매가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 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승계해야 돼요, 매수인이. 그렇군요. 네. 그 상태로 승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연장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집을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게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 시에도 임차인이 그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갱신 요구권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매수인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을 팔 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겠군요. 네, 서로 고지를 해야죠. 물어도 보고 고지도 해주고 중개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들을 소비인 교육과 안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1380번님께서는 들어가서 산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새로 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쁜데 세입자분들이 그런 거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하고 또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 텐데 누가 책임지나요? 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본인이 좀 똑똑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들어와 산다고 해가지고 산다라는 말만 해가지고 지금 그 집을 내주기가 어렵잖아요. 사는 집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본인이 산다 그러고서 실제는 거기 살지 않고 팔았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그 내용이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갱신 요구권을 두고 그다음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혼란스럽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잘 좀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자, 매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동작인가요? 요즘 어떻게 뱃살 빼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제가 2달 내로 좀 빼고 오겠다고 했었는데. 네, 아직 2달이 안 됐나요? 안 됐죠. 네. 우리 형진 씨의 뱃살 빼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옆구리 살 빼는 동작 준비해봤습니다. 우티타 트리코나 아사나라는 삼각 자세인데요. 이것도 역시 산스크리트 클리어예요. 우티타라는 뜻은 뻗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뜨리는 숫자 3을 그리고 코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손을 쭉 뻗어낸 동작으로 삼각형 모양의 자세를 취하는 건데요. 그야말로 삼각 자세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옆구리 살 빼는데 좋다고요? 맞아요. 우리 몸의 측면을 길게 늘려서요. 옆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좋고요. 또 옆구리 살을 자극시켜서 정말 살 빼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형진 씨 열심히 배워보도록 해보시죠. 제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일어서서 시작을 해볼게요. 바르게 서서 두 다리를 어깨 너비의 2배만큼 벌려볼게요.
그리고 2배요? 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양팔은 좌우로 길게 뻗습니다. 자, 이때 두 발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요. 예. 오른발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내시고요. 예. 그럼 무릎이 바깥쪽 향하겠죠. 그리고 왼발은 시계 방향으로 15도 정도만 돌려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발끝, 몸통 발끝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예.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바닥 쪽으로 점점 내려가 볼게요. 예. 자, 이때 오른 무릎 구부리지 않을게요. 다리는 쭉 뻗어 있는 상태 유지. 그게 돼요? 네, 한번 조금씩 따라해 보세요. 예.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충분히 내려갔다라면 오른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아보시고요. 왼손은 계속해서 천장을 향해서 쭉 뻗습니다. 시선은 나의 왼손 끝 바라보시고요. 네, 이때 우리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계속해서 가슴과 골반은 앞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빠지지 않게. 어떻게 안 빠져요, 이게? 주의하시면서 예. 계속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깊숙이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다시 왼팔을 뻗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네. 아니, 좀 되는 동작을 알려주세요. 오늘 안 되는 거 되시나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 듣네요. 이게 되나요? 네. 자, 이게 몸에 옆라인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동작 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옆구리가 굉장히 땡기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을 계속 앞으로 밀어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허벅지 안쪽도 굉장히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측면, 옆라인 또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 라인을 만드는데 좋은 자세, 옆구리 살 빼는데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분 투자하셔서 아름다운 몸의 라인 만드시길 바랍니다.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발령한 홍수경보 변경 발령 안내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에 발령한 남양주 구리 지역의 홍수주의보를 오늘 10시 30분 홍수경보로 바꿔 발령하니 한강 인근 남양주 구리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수에 대비해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며 갑작스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통 관련 내용인데요. 평소에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은 지금 빨리 서둘러서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오시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신중년들의 인생 2막 준비를 돕는 경기도 생활기숙학교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연재찬 국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연재찬입니다. 예. 자, 먼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어떤 사업입니까? 예,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5, 60년대 신중년 세대들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하거나 재능 기부와 같은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예. 올해는 20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집수리, 복합건물관리사, 재난상담사, 치매 예방 지도자와 같은 5060 세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3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기와 2기로 나누어 6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운영하고 1기 교육과정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현재 교육 중이며 2기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2017년부터 운영이 돼 왔으면 그동안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통해서 인생 2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예. 2017년부터 19년까지 2,10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예. 그중 57%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는 취창업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또한 교육과정 중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실습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105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 올해는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교육기관을 2배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슨트, 승강비 정비사, 외식 케이터링 디렉터 등 신규 과정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코로나19 상황이라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과정도 있다니까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예. 자, 2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과정에도 1기 학습자 모집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예. 원외 지도자 과정이 8대1, 제빵 기능사와 수제떡 한과 과정이 6대1, 평균 경쟁률도 2.1대1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가 되기도 했고 경제 상황이 위축되어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비가 무료인 점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에 좀 문을 두드리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은퇴와 노후 준비로 가장 고민이 많을 경기도 내 50, 60 세대들이 보다 좋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하반기에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 2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연재찬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겨지는 두통.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일상처럼 겪는 일이라서 조금 지나면 낫겠지 하고 참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막연한 걱정도 해보지만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나 하고 넘기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두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 각종 두통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두통학회 교육이사로 활동 중인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문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오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아, 예, 괜찮았습니다. 예, 네. 멀리서 오셨습니까? 아, 예, 병원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두통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확인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앓는 사람도 주변에서도 좀 가벼운 질환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의외로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통은 이제 중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 본인도 이거는 스트레스성, 내가 뭐 너무 예민해서 뭐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두통을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한 질환도 있습니다. 예. 뇌종양, 뇌출혈, 뭐 이런 뇌염 같은 병도 있고요. 이런 질환이 없이 생기는 두통을 이제 의사들은 원발 두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원발 두통도
이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 본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원발 두통 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사실 뭐 딱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예. 원발 두통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저희가 편두통이거든요. 편두통은 크게 보면은 일단은 이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뇌가 조금 예민하게 태어난 거라고 이제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은 해드리는데요. 예. 이런 유전적인 문제 플러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유발이 되는 거죠. 뭐 피곤함은 생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발 요인 중에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월경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식사라거나 수면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빈도가 좀 바뀔 수는 예. 있습니다.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뇌 자체가 조금 예. 이렇게 예민하게 타고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요즘 에어컨 바람 많이 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두통이 오면 혹시 냉방병 때문은 아닌지 이런 의심해보기도 하는데 네. 영향이 있습니까? 에어컨 타는 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너무 과도하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 냉병이라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증상이 두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온도를 조금 조절을 한다거나 환기를 시킨다거나 하면서 냉방병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거는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편두통이나 이런 다른 두통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통이 좀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잘 이렇게 보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일단 수면 그 습관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까? 네, 당연합니다. 수면에 따라서 네네. 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이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가장 이제 환자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두통이 편두통인데 예. 편두통은 아까도 유발 요인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수면 패턴이 변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늦게 잤다거나 늦게 일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보다 너무 조금 잤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잤다거나 예. 아니면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이 낮잠을 잤다거나 이런 것으로도 두통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굶어도 생길 수 있고요. 과식해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하게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식사도 있습니다. 음식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와인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유발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초콜릿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훈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유발 요인은 아니지만 예. 나랑 관계 있는 것들을 조금 찾으셔야 조금 조절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두통 중에 편두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네. 편두통이 뭡니까? 편두통은 이제 한쪽만 아픈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하시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말이 이제 편두통으로 붙여졌어도 양쪽이 다 아플 수 있는 두통이고, 저희가 이제 그 편두통은, 약간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예. 타고나기를 이 뇌와 뇌혈관의 기인에서 생기는 통증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예, 특징적으로 이제 혈관성 두통이기 때문에 약간 욱신욱신하고요. 예. 그다음에 동반 증상으로 약간 매슥매슥, 심하면 구토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안구통도 같이 생기고요. 예. 뭐 빛이나 냄새나 이런 소리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훨씬 더 괴로워지는 그렇군요. 굉장히 특정한 예. 두통입니다. 편두통 말고 다른 두통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긴장형 두통,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근육성 두통이고요. 예.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굉장히 그냥 흔한 두통입니다. 그다음에 좀 희귀하긴 하지만 군발 두통이라고 일단 딱 한 번 생기면 하루에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씩 그냥 한 2달을 매일 몇 번씩 아픈 굉장히 특이한 두통도 있습니다. 군발 두통이요. 예, 군발 두통.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면이나 음식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통도 치료제가 있습니까? 예,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완치시키는 거는 조금 어렵죠. 환경도 관계가 많고 유전적인 인자도 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두통을 없어지게 한다. 이런 완치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두통의 빈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으로 인한 이제 장애 정도도 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으로 불편한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치료제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네. 진통제는 두통을 잠시 좀 멈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통증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는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진통제보다는 편두통을 예를 들면 편두통이 일단 시작을 했을 때 편두통을 스탑시켜주는 그런 약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통제보다 그런 약이 훨씬 더 중요한 약이 되겠죠.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성 두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크게는 이제 저희가 만성 두통이라고 하면 약물 치료가 조금 주된 치료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환자들의 생활 교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보면 일단은 이제 그 경구약제로 먹는 약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주사 맞는 보톡스 주사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머리 주사를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통이 시작할 때 나오는 물질에 대한 항체라고 해서 신약이 나왔거든요. 예, 성적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두통이 발생하면 뭔가 물질 같은 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시작할 때 뇌나 뇌신경이 흥분하면서 생기는 예.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달 물질이 생기면서 두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통 관련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요즘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4452번님께서는 척추 측만증과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나요? 가끔 오는 두통 때문에 생활이 힘든데 MRI 찍어봐도 문제가 없대요 하셨네요. 네, 이제 그 측만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목 디스크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병으로도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두통이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목 디스크 때문에만 생기는 두통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이 오셔서 그런 두통의 성격을 조금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 그러니까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두통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흔한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이런 것들이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두통 때문에 조금 고통을 받으시면 외래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진단 받으시고 원인 명확히 찾으신 다음에 좀 이렇게 검사를 받고 또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118번님께서는 43세 여성입니다. 제 와이프인데요. 두통이 자주 있고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아프다고 합니다. 아플 때마다 그 약으로 해결을 하는데 병원 가보라고 해도 안 가네요. 검사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검사는 사실 이제 저희가 두통을 들어보면 두통을 이제 위험한 두통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오시면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의사들은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통이 있는 43세 여자일 경우에 검사를 해도 검사에서는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픈 두통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두통이 어떤 두통인가? 그다음에 이제 두통의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한 달에 진통제를 어느 정도 드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침이 조금 다릅니다. 네, 얼마든지 오셔서 예방 치료와 급성기 치료를 하면 두통의 불편함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담 내용 중에 두통이 자주 있고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아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심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두통의 범위나 아니면 두통이 한 번 아플 때 얼마나 힘든가, 아니면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토하느냐 안 토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두통의 그러니까 위험한 두통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불편해 보이시긴 하지만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앞으로 두통이 있을 때 걱정하는 것을 확실히 덜 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프분이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는데 네.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7006번님, 46세 고혈압 환자입니다. 마하칸이라는 혈압 약을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 중인데요. 얼마 전에 약사님의 실수로 다이크로짓이라는 약과 함께 복용을 보름 정도 복용했는데 그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다시 정상 복용 중이라서 두통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하셨네요.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약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약으로 인한 그런 두통은 사실 그 원인 약제를 빼면은 사실 좋아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을 드셔서 두통이 있었는데 약을 빼니까 나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은 사실 그 약이 원인일 수는 있고요. 다른 검사를 해서 무슨 다른 이상이 있는지는 사실 검사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예.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0830번님, 날이 흐려지거나 비가 오면 두통이 생깁니다. 저와 아버지 같이 증상이 생기는데 두통약 먹고 2시간 정도 지나야 해결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또 합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통의 유발인자 중에 날씨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환자가 거의 비슷하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은 해가 쨍쨍할 때 이게 너무 이게 햇빛을 많이 받거나 이럴 때 두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 문의해 주신 분처럼 기압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럴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두통 유발 인자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됩니까? 지금 그 환자분을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텐데 유일한 유발인자가 날씨가 되진 않고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인자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두통의 횟수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예방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예방치료를 하면 이런 유발인자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되는 횟수를 많이 줄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4888번님, 저는 66세 여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조금 움직이면 덜 아픕니다 하셨는데 좀 움직여서 두통이 극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두통은 움직이면 두통이 훨씬 악화되는 두통도 있고요. 또 어떤 두통은 내가 움직이거나 하면은 조금 완화되는 두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은 움직이면은 조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할 때 낮에는 조금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만 이렇게 잠시 머리가 아프시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근육성 두통이 제일 많고요. 이거는 이제 수면할 때 자세, 긴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은 좋아진다 이런 분들은 사실 치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생활 교정, 운동, 그렇죠? 자세 교정, 긴장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금 교정하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덕동 브라우님께서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통제 달고 사는데 심리적으로 화가 났을 때 육체적으로 머리가 아픈 원리가 뭘까요? 하셨네요. 글쎄요. 저희가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럴 때 생기는 두통들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화내는 거,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겠죠. 참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 공덕동 브라우님 화를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34번님, 최근 실내에서 운동량을 많이 늘렸는데 운동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약 먹으면 괜찮은데 운동과 두통이 또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두통은 운동할 때만 생기는 두통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많이 생기는 운동이 이게 복압을 높이는 운동들이 두통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거나 아니면 웨이트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요가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포즈를 좀 어렵게 잡는 거 이렇게 해서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 호흡을 참았다 내셨다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이런 운동들은
두통을 많이 유발하는 두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중부지방의 많은 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오전 5시 5분부터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증산교도 출입이 통제가 됐군요. 자, 중부지방은 수요일까지 최대 500mm의 많은 비가 또 내린다고 합니다. 매시각 56분 날씨와 교통 상황 들으시면서 실시간 상황 확인하시고요.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